안녕하세요.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세무사예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썩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에 전 어릴 때부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때문에 학창 시절엔 죽어라 공부만 했고 좋은 대학을 나와 피나는 노력 끝에 세무사 시험에도 합격했죠. 그 뒤로도 법인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배우다 경력과 인맥을 쌓아 마침내 세무사 사무소를 직접 개업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 끝자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매형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고 살던 누나와 달리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몇 번 못 해봤을 뿐 아니라 결혼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만난 여자와 결혼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인생의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됐어요. 그 소름 돋고 치가 떨리던 경험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무소를 개업한 지 1년가량 됐을 무렵 저는 예비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제 사무소가 있던 상가 건물 1층엔 작은 개인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출근 전 거의 매일같이 그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가곤 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보다 핸드드립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내려주시던 드립커피가 맛이 좋았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드립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사서 사무소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 카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때마침 카페로 들어오려고 했던 한 여자 손님과 그만 크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때문에 제 손에 들렸던 뜨거운 커피는 여자분의 밝은색 원피스로 고스란히 쏟아지고 말았죠. 저는 우선 손수건을 그 여자분께 건네며 허둥지둥 사과를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많이 뜨거우시죠? 우선 이걸로 좀 닦으세요. 화상 입으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은 아무래도 회사에 전화한 후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급한 미팅이 있던 전 우선 제 명함을 드리며 병원비와 세탁비, 보상금까지 꼭 청구해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제게 손수건을 돌려주겠다며 만나자고 했던 그 여자분은 화상도 크게 입지 않고 원피스도 오래돼서 버리려고 했다며 극구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꾸역꾸역 보상을 하고 싶어 하자 제 사무소가 있던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이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집이 그 근처 아파트라 몇 번 가봤는데 맛이 괜찮았다면서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부딪혔던 카페 단골인 것부터 서로 취미도 대화도 잘 맞더군요. 강규 씨도 그 카페 단골이시라고요? 반갑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회사 근처까지 가서 커피 사갈 때 아니면 집 근처라 거기서 종종 드립커피 사가지고 출근하곤 했어요. 거기 드립커피가 참 맛있거든요. 전 드립커피 맛집 찾아다니는 게 나름의 취미이기도 해요. 정말요? 저도인데 반갑네요. 중소기업 가장으로 일한다던 2살 어린 주현 씨는 대화를 할수록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참 예의 바르고 기품 있는 여자이기까지 해서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갔죠. 그렇게 우연한 만남은 2번으로 또다시 3번으로 늘어갔어요. 알고 보니 저처럼 일만 하느라 여태 결혼을 못했다는 공통점까지 겹치니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인가 싶은 마음이 들게 됐죠. 이후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못 보던 옷이네? 옷 새로 샀어? 어, 주말에 백화점 갔는데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시즌 오프라고 예쁜 옷들을 많이 할인해서 팔더라고. 예비 아내는 씀씀이가 검소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적지도 많지도 않은 중소기업 가장 월급에 맞는 적당한 씀씀이를 가진 사람이었죠. 나이가 있으니 명품 옷이나 가방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때 되면 괜찮은 브랜드 옷을 사고 가끔 비싼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비 처가도 꽤 잘 사는 집안인 것 같더라고요.
예비 아내가 부모님과 외식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항상 비싼 레스토랑, 고급 소갈비집, 호텔 식당 등이었고 휴가 때마다 몇십에서 가끔은 100만 원도 혹 가는 숙소에서만 묵었던 것 같더군요. 산다던 아파트도 제 사무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브랜드 아파트였고요. 예비 아내의 말에 의하면 두 분은 소시적 큰 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이제는 전부 정리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왔어? 오느라 고생했어. 인물도 훤칠한데 직업도 자기 사무소 개업한 세무사라지? 우리 집에 아주 복덩이가 굴러왔네. 첫 인사를 드리러 예비 처가에 갔던 날 보니 역시나 집 내부는 깔끔하고 귀티가 났습니다. 두 분은 외동딸과 결혼하겠다는 제게 무척 잘해주셨지만 딱 하나 불편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비 장모가 제 벌이나 부모님의 경제력 등을 꼬치꼬치 물어봤다는 거였죠. 사무소 차린 지 이제 2년쯤 됐다고? 내가 주변에서 좀 들어보니까 세무사 벌이가 꽤 된다던데 1년에 얼마나 버나? 아직 개업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돼서 목표했던 만큼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처자식은 굶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벌고 있어요. 사람이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해야 쓰나. 생각보다 아직 벌인 그냥 그런가 보네. 부모님은 시골에서 아직 농사 지으신다며? 그럼 두 분 노후를 자네가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면 자네 누이가? 아니요. 노후 자금은 두 분 모두 충분히 모아두셨어요. 처음엔 딸 시집 보내는 입장이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하시겠지 싶어 저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았던 외진 땅이 10년 전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노후 자금으로 쓸 충분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말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은요. 그런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희 누나 부부는 경제적으로 살만하냐는 물음까지 들으니 슬슬 기분이 불쾌해지더군요. 가족 관계가 화목하냐느니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시냐느니 같은 말은 하나도 묻지 않고 오로지 질문은 돈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예비 장인과 아내는 황급히 예비 장모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아, 왜 기분 좋게 인사 온 예비 사이를 앞에 두고 돈 얘기뿐이야? 그러다 사돈의 팔촌 재산까지 얼마냐고 묻겠어. 그래, 엄마. 미안해, 광규 씨. 우리 엄마가 외동딸 시집 보낸다고 좀 지나치게 걱정이 많나 봐. 아이고, 내가 좀 주책이었나? 미안하네. 아, 난 그냥 우리 딸은 뭣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처럼 젊은 시절에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해서 노파심에 그랬네. 원래 부부끼린 잘 살아도 주변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게 또 훗날 싸움거리가 되는 법이지 않나. 이제 돈 얘긴 또 안 꺼냄세. 그래도 예비 아내의 미안한 말투의 설명과 예비 장모의 빠른 사과로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습니다. 그 뒤 예비 장모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장인이 술을 권하기에 저는 장인의 술잔에 술을 따라드리곤 자연스레 장모에게 몸을 틀었어요. 그때 예비 장모는 손살을 치며 이렇게 말했죠. 아니야, 난 술은 입에도 못 대. 자네랑 자네 예비장이만 실컷 마시게.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놨으니까 천천히 먹다가 가. 그렇게 초반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긴 했지만 어쨌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첫인사 자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 또한 예비 아내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가 광규 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가끔 미안해요. 직업도 직업이지만 광규 씨 인품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광규 씨에게 부족하지 않은 아내가 되게끔 앞으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며느리로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젊은 아가씨가 말투도 기품 있고 겸손하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게다가 점심을 먹고 저녁엔 마당에서 불을 피워 아버지가 고기를 구워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원피스를 입고 온 예비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몸빼 바지를 권하셨습니다. 불편하면 안 갈아입어도 돼. 젊은 아가씨라 이런 옷 많이 촌스럽지?
그래도 저녁엔 바람도 쌀쌀하고 밖에 앉아있기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하나도 안 촌스러운데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차려주셔서 배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원피스가 불편하던 참이었는데 어머님 센스가 완전 대박이세요. 감사히 있겠습니다. 불편할 법도 하건만 저희 어머니가 민망하시지 않게 웃으며 받아준 예비 아내가 참 고마웠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저희 누나도 매형도 참 털털한 아가씨라며 예비 아내를 마음에 들어했죠. 그 뒤 진행된 상견례도 무난한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되어 우리는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제 주변 지인들이 제게 찝찝한 소리를 해주더군요. 야, 광규야, 요새 세상 진짜 무서운 거 알지? 저번에 민식이 파혼했다는 거 기억나? 여자가 직업도 속이고 알고 보니까 모은 돈은커녕 빚만 한가득이어서 기겁을 하고 민석이 결혼식 한 달 전에 파혼했었잖아. 맞아 임마. 그리고 민석이 아니어도 요새 뉴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잖아.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혹시 애비 재수 씨 무슨 과거가 없나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내역이라도 좀 떼봐. 불편한 말 꺼내는 건 잠깐이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나중에 크게 고생한다. 실제로 저는 주변에 사기 결혼 피해자들을 2명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한 명은 다행히 결혼 직전에 모든 사실을 알고 파혼했었지만 또 다른 지인이었던 한 형님은 결혼 후 몇 년 뒤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나긴 소송 때문에 고생해야 했죠. 그 와중에 지인들의 끊임없는 조언을 들으니 저도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싶더군요. 하도 요새 세상이 흉흉하니까요. 저는 예비 아내에게 이유를 솔직히 말하며 조심스레 결혼 전 서로 확인 서류를 교환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비 아내는 흔쾌히 웃으며 알았다고 대답해줬죠. 나 못 믿어? 알았어. 하긴 주변에 그런 피해자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신중해질 법도 하지. 난 광규 씨 이해해. 우리는 그때 이혼 경력이 없음을 보여주려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교환했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건강검진 서류까지 전부 떼서 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비 아내는 자진해서 채무가 없는지 확인시켜 주겠다며 신용정보 확인서, 금융정보 확인서까지 전부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범죄 경력 회보서까지 확인시켜 주며 전과가 없는 것까지 확실히 했죠. 깜짝 놀란 전 제 서류들도 모두 떼어서 예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예비 아내를 의심하는 것 같아 요구할 때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비 아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되니 그제야 정말로 마음이 놓이더군요. 이제 됐지? 나 이제 광규 씨 아내 될 자격 충분한 거지? 자격은 무슨 괜히 널 믿지 못한 모습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해. 그리고 나 이해하고 이렇게까지 확인시켜줘서 고마워. 저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저를 이해해준 예비 아내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정말 더 잘하고 살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죠.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장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자네, 우리 주연이한테 결혼 전에 서류들 죄다 떼어서 확인시켜 달라고 했다며? 사람 그렇게 안 받네만 나 좀 서운하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 주변에 결혼 관련 피해자들도 있고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제가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게 어머니께 서운함을 드렸네요. 그래, 좀 마음이 상하긴 했네. 나도 나지만 우리 주연이가 내심 집에 와서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나? 자네 앞에선 티 안 냈지? 그게 우리 딸이 다 속이 워낙에 깊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나중에 결혼해서 평생 어떻게 함께 살겠나. 됐고,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 더 아무 말 않겠네. 다만 이번 일로 주연이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긴 모양이니 깜짝 선물이라도 해줘서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나. 그래야 먼 훗날에도 서운함 때문에 가슴에 앙금이 남질 않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어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인생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거야. 예비 장모는 제게 자신의 딸이 내심 제게 서운해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안일하게 넘어갔었나 싶어 아차 하더라고요.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예비 장모가 예비 아내에게 사주라고 제게 귀띔해 준 건 몇백을 호가하는 명품 백이더라고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 계획도 아니고 그런 비싼 물건을 떠밀리듯 사서 선물하는 게 맞나 싶어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비 장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 생각은 다 했냐고 보챘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때 예비 아내와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하고 있었을 때라 그 사람은 모든 통화 내용을 듣곤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가버리더군요. 엄마, 광규 씨한테 엄마가 왜 전화했나 했더니 갑자기 무슨 명품백이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물론 내가 강규 씨한테 100% 믿음을 못 줬다 싶어서 속상해한 건 맞지만 그걸 무슨 명품백으로 위로해 주라고 해. 이 사람한테 또 그런 무리한 요구 하기만 해? 예비 아내는 장모의 전화를 끊어버리며 제게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곤 제게 이런 말을 덧붙였죠. 미안해 광규 씨. 사실 우리 아빠가 엄마랑 싸우면 꼭 선물을 사주면서 사과를 하곤 했거든. 엄만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다 보니까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나 봐. 나쁜 의도는 아니셨을 테니까 불쾌하지 말고 넘어가 주라. 다시 이런 일 없게 내가 조심시킬게. 아니야, 이해해. 오히려 서운했을 네 마음을 잘 못 헤아려줘서 내가 더 미안하지. 명품백은 아니어도 내가 사과의 의미로 오늘 정말 맛있고 비싼 밥 사줄게. 괜찮지? 이후 예비 장모는 제게 전화해 자신의 딸에게 혼이 났다며 풀죽은 목소리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첫인사 때도 그렇고 유독 장모와 그렇게 작은 마찰이 일곤 했지만 그래도 곧장 사과를 하는 장모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결혼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그 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또다시 장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은 아이 결혼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이젠 장모님이라고 좀 부르게. 나도 자네 사위라고 부름세. 아, 네, 좋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장모님? 다름이 아니고 며칠 뒤면 명절이지 않나. 우리 어차피 곧 가족이 될 사이니까 이번 명절은 우리 가족하고 함께 보내는 게 어때? 명절을요? 죄송하지만 장모님, 저도 명절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해서요. 예비 장모는 제게 명절 연휴를 함께 보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니 그럴 수는 없었죠. 그러자 제 대답에 예비 장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래, 그렇지? 아유, 내가 집안에 사이가 들어온다고 욕심을 부렸네. 그럼 명절 전에 나랑 시장 가서 같이 장 보는 정도는 괜찮지? 사실 내가 딸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사이랑 사이좋게 장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사이가 옆에서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가까운 모자 사이처럼 팔짱도 끼고 다니는 거 말이야. 내 주위에 사이 본 친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사이 자랑을 해대더라고.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그 정도는 귀여운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명절이 되기 이틀 전날 예비 장모와 둘이서 장을 보러 가게 됐어요. 예비 장인은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했었고 예비 아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연차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장모와 장을 보러 갔던 일은 제 인생을 크게 뒤바꿔 놓았죠. 그쪽 아니야, 주서방. 야채랑 고기들 사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이 시장 지리 잘 아시나 봐요, 장모님? 그럼 내가 이 시장을 몇 년이나 할부하고 다녔는데 눈 감고도 다녀 여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명절 나물할 것들 좀 사러 왔어요. 예비 장모는 자주 다닌 시장이라며 익숙하게 이곳저곳 저를 데리고 돌아다니더군요. 자주 다녔던 시장인 만큼 아는 상인들도 많은지 아는 체하며 인사도 많이 하고 다녔죠. 그런데 아는 사이면 서로 흥정도 덜하고 서비스도 더 챙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자연스레 인사를 하는 걸 보니 아는 사이인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예비 장모는 끊임없이 흥정을 하고 불평을 해대더라고요. 뭐야? 아이 계란값이 왜 이렇게 비싸? 이봐요 박씨, 이거 바가지 아니요? 바가지는요? 요새 계란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에휴, 난이도 못 내요. 500원만 깎아줘요. 안 깎아주면 나 여기서 들어 누워요. 준영이 엄마,
시골 모친이 직접 농사 짓는 것들 내다 파는 거면서 왜 이렇게 야채 값을 비싸게 받아? 손님들 푼돈 뜯어서 얼마나 부자 되려고. 모르는 사람이야 바가지 쓰지. 나 알 거 다 아는 사람인데 피차 얼굴 아는 사이에 얼굴 붉히지 맙시다. 적당한 흥정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제 얼굴이 다 붉어지더군요. 게다가 그렇게 깎은 값을 자신이 직접 치르지 않고 은근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큰 금액도 아니라 눈치껏 제가 그 돈을 냈더니 예비 장모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아유,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자네를 부른 거야. 돈 잘 버는 우리 사이 나도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이 총각이 아줌마 사위예요? 예, 우리 예비 사위예요. 우리 사위 직업이 뭔지 알아요? 세무사예요, 세무사. 착하고 돈도 잘 벌어서 이렇게 예비 장보 명절 장 보는 것도 직접 돈 내준다고 극구 따라온 거예요. 부럽죠? 아, 예. 예비 장모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 직업을 자랑하며 제가 직접 따라왔다는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평소 사이에 있는 지인들을 부러워했다고 하니 뭐 거기까진 이해했어요. 그런데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제 귀에 이상한 수군거림이 들리더군요.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우리를 곱게 쳐다보지 않는 눈초리를 보니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개중엔 우리가 지나갈 때 대놓고 장모를 못마땅한 듯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예비 장모에게 물었어요. 장모님, 아까 지나친 가게 주인 할머니가 장모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것 같던데요. 혹시 뭐 안 좋은 사연이 얽힌 분이세요? 사연이 있긴. 난 어디서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냥 내가 시장 다니면서 하도 깎아댔으니 날 못마땅해 하는 소인배들도 있는 게지. 그런데 난 애초에도 안 가. 내가 치사해 보일 수 있지만 밖에서 조금 나쁜 사람 돼도 가족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낫잖아. 난 이렇게 알뜰한 사람이야. 아무리 손님이 값을 깎는다고 해도 사람을 저렇게 못마땅하게 쳐다볼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꺼림직한 마음이 슬슬 들던 차에 저는 더 찝찝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아유, 정육점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죄다 나무를 안 사고 고기만 사러 왔나? 자넨 잠시 여기 있게. 나 소고기랑 돼지고기 좀 보고 올게. 이건 그냥 내 돈으로 살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저는 딱히 입구가 없이 뚫려있는 정육점 앞에서 멀뚱멀뚱 예비 장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 옆과 옆역 가게 주인인 듯한 아주머니 둘이 제 쪽을 보며 수군대고 있더군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춘다고 낮춘 모양인데 타고난 목청이 크신 건지 제 귀에 수군거림이 똑똑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굉장히 찝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유, 저 여자 사이랍시고 데려온 젊은이가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어. 이게 대체 몇 번째야? 그러게 말이야. 대단하다, 진짜.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참 불쌍하네. 저 집안 인간들 실체도 모르고 말이야. 이번엔 파혼 안 하고 무사히 결혼시키려나? 하긴, 결혼해봤자 이번에 며칠이나 가겠어. 놀란 제가 쳐다보자 아주머니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기 바쁘게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더군요. 티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휘파람까지 부는 모습이 분명 저를 향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다가가서 물어보려는데 마침 고기를 사온 예비 장모가 저를 부르더군요. 주서방, 가세. 아유, 요새 고기에 무슨 금태를 두른 건지 더럽게 비싸네 진짜. 이제 장볼 건 다 봤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주연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 먹고 가게. 내가 고기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고 무턱대고 예비 장인 장모나 예비 아내에게 캐묻기도 어렵더군요. 때문에 저는 예비 처가에 장본 것들을 실어 날라들인 후 찝찝한 상태로 예비 아내가 퇴근한 뒤 함께 저녁을 먹는 내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 뒤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도 싸한 느낌이 가시질 않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아무리 그때 상황을 떠올리고 떠올려도 그 아주머니들은 분명 저와 장모를 보고 말을 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다음날 시장으로 그 아주머니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항상 두 분이서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셨던 건지 그날도 두 분은 꼭 붙어서 잡담을 나누고 계시더군요. 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 말씀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뭔 말씀? 시장길 물어보려고? 그런데 전날 잠깐만 봐선지 두 분은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아무래도 두 분이 저와 제 예비 처가에 대해 아시는 것 같아 여쭤보려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두 분은 전날 저를 본 일을 기억하곤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걸 들었어? 아이고, 우리 입이 주책이지, 주책이야. 쉿, 조용히 해. 이봐, 총각. 우린 그쪽 보고 한 말이 아니고 드라마 얘기한 거야. 오해 말어. 아닌 거 다 알아요. 안 그래도 시장을 활보하는 내내 다른 상인분들이 우리를 보고 수군대는 것 같고 대놓고 제 예비 장모님을 째려보는 분도 계셔서 이상했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두 분 자식이나 못해도 조카뻘은 되는 사람인데 불쌍한 조카 한 명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예비 처가가 대체 어떤 집이길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대체 몇 번째냐는 말은 또 무슨 말씀이시고요? 저는 제 예비 아내가 30대 초반 이후로 남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유, 누가 그 여자 딸내미 아니랄까봐 거짓말도 아주 잘도 해놨네. 제 간곡한 부탁에 아주머니들은 곤란한 표정에서 이내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두 분의 엄청난 폭로에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쪽 예비 장모라는 사람하고 그 남편이 이 시장에서 아주 오래도록 순대국밥집을 운영했던 건 알아? 아, 아니요. 그냥 큰 식당을 했다고만 들었는데요. 크긴 무슨 안에 테이블이 3개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아 터졌었는데 게다가 식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음식에서 누린내가 하도 나서 시장 상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집 가서 먹지도 않았어. 그렇게 장사가 안 되니 그 가게 바깥 양반은 맨날 친구 만난다 경마한다 밖으로 쏘다니고 여편에 혼자 장사를 했지. 그런데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혼자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어찌나 매일같이 마셔대는지 몰라. 술을요? 분명 술은 입에도 못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사람을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두 분이 아는 분 성함이 김옥자 선자 맞으세요? 맞지 그럼. 그 볼에나 큰 사마귀를 어떻게 있겠어. 술을 못 먹긴 아주 그 여자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냥 얌전히 술만 먹었으면 다행이게.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시장 바닥 돌아다니면서 멀쩡히 장사하고 있는 가게 물건 죄다 뒤집어 엎고 아무도 자기한테 말도 안 시켰는데 자기 무시하냐고 욕설 내뱉고 아휴 술버릇이 정말 가관이었지. 그 여자 때문에 시장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 맞아, 맞아. 그뿐이게 그 여자 부부가 시장 상인들한테 식재료를 납품받았었거든. 근데 허구나 식재료값 안 주고 버팅기고 돈 없다고 몇몇 상인들한테 큰 돈을 꿔갔다가 갚지도 않았어. 때려 죽여도 나올 돈이 없다면서 아주 부부가 쌍으로 배째라식으로 나오면서 큰 소리를 쳐대더라고. 그 집 딸도 지 엄마 닮아서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아? 사람들이 밀린 식재료값 달라 돈 갚으라 식당에 몇 번이나 쳐들어갔을 때 그 딸내미도 식당에 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 그런데 자기 부모뻘 되는 상인들한테 거지들이 얼마나 궁상맞게 사면 그딴 몇 푼에 여기까지 와서 행패 부리냐고 아주 쌍욕을 해댔다네. 형님, 난 그거 그 앞에서 구경하다가 직접 들었수. 젊은 처자가 어찌나 신랄하게 욕을 해대는지 듣는 나까지 오금이 저리더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건지 혹시 몰래카메라인지 싶을 정도로 그들의 실체는 엄청났죠. 결국 예비 장인 장모는 시장 상인들에게 단죄 소송까지 당하곤 거의 쫓겨나듯 그 시장에서 몇 년 전 장사를 접었다더군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딸이 남자 몇 년 동안 안 만났었다고? 아이고,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네.
그 여자 부부가 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전에 그 집 딸 이미 한 번 갔다 왔었어. 시장 사람들한테 피해란 피해는 다 입히면서 무슨 자신감인지 청첩장까지 돌려댄 통에 그나마 미운정으로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도 셋이나 있어. 네? 하, 하지만 분명 혼인신고했던 기록은 없었는데요. 혼인신고는 안 했대. 그때 결혼했던 남정네가 의사인가 뭔가 그랬는데 결혼하자마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다가 3개월도 안 돼서 그 여자 부부가 자기들 딸을 이혼시켰다네. 근데 혼인신고 안 해서 호적이 안 남았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이랍시고 시장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여자가 떠들어댔나 몰라. 그렇게 신중을 기한다고 했건만 정말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예비 아내의 전적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 아내는 3명의 남자와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는군요. 이 시장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여잔 줄기차게 여기로 장을 보러 왔어. 아예 시장 사람들 보란 듯이 말이야. 와서 더 진상도 부리고 한술 더 뜨기까지 했지. 그 와중에 그 집 딸내민 대기업 직원에 벤처기업 사장에 사업가에 이런 잘 나가는 남자들 어떻게 잘 만나더라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여자가 자기를 쫓아낸 시장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뻐기고 싶었는지 아이고 예비 사이만 생겼다 하면 시장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장 보는 척하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해댔거든. 얼마 안 가서 파혼했는지 다시 똑같은 남자를 데려오는 일은 없었지만 말이야. 잘난 게 얼마나 없으면 매번 예비 사이 직업을 가지고. 아무튼 총각,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우리 말이 안 믿기거든. 더 뒷조사 좀 해봐. 그리고 늦기 전에 얼른 그 집에서 탈출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사기꾼 집안이 따로 없었죠. 아주머니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싶어 저는 사람을 써서 뒷조사를 해봤어요. 명절 기간 내내 예비 아내와는 연락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정말 엇것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명절 연휴가 끝난 지 이틀 뒤 드디어 의뢰했던 뒷조사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확인 결과 그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더군요.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자세히 알게 된 예비 처가 아내의 실체는 가관이었죠. 이주연 씨가 3번이나 파혼한 데는 그 모친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물론 이주연 씨는 매번 자기가 피해자인 척했지만 사실 사위 등골 빼먹으려던 자기 부모랑 완전히 한통속이었고요. 3번의 파혼 중에 한 번은 꾸민비와 봉채비로 무려 1억을 요구했다가 결혼식 3달 전에 파혼당했다고 하네요. 지금 그 집 사람들 사는 아파트 아시죠? 거긴 전세도 아니고 월세던데요. 게다가 그나마 이주연 씨 앞으로는 빚이 없는데 대신 그 부모들 앞으로 빚이 산더미더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이주연 씨는 자기 부모 대출 빚으로 사치하고 다녔고요. 그냥 돈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안 박힌 무식한 집안이더라고요.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아내에게 들었던 넉넉해 보이는 처가의 생활은 모두 예비 처부모의 빚에서 나온 허영이었던 거죠. 게다가 심부름센터 직원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예비 아내의 회사 부하 직원 한 명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며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줬어요. 저는 익명을 소망한 한 여직원의 폭로 내용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 과장님, 회사에서 갑질로 완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이마 밀치고 부모 관련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악질이요. 이 과장님 때문에 울면서 그만둔 직원만 벌써 여럿이에요. 다들 더럽고 치사해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쉬쉬하는 거죠. 게다가 어찌나 무책임한지 자기가 억지 써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망하니까 부하 직원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자긴 빠져나가고 잘하면 다 내더 못하면 다른 사람들 탓인 내로남불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회식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맨날 직원들 억지로 다 참여시켜서 술주정 부리고 마음에 안 들면 상추 같은 거 머리에 던져버리고 완전 진상이라니까요. 사실 저 사례금 말씀 안 해주셨어도 익명으로 이런 폭로 기꺼이 했을 거예요. 누가 이런 뒷조사를 할 땐 안 좋은 의도가 다분하지 않겠어요? 저 말고도
과장님 벼르고 있는 사람들 많아서 아마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걸요? 이 과장님, 저희 회사로 이직하고 파업만 2번을 했는데 이번에 또 결혼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세무사인 지금 예비 남편 꽉 물려고 뒷조사에 쓴 돈만 몇백이라나 뭐라나. 평소에 써서 마시지도 않던 커피까지 좋아하는 척하면서 개고생을 했다고 엄청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겨우 참한 여자인 척 다 해놨더니 과장님 어머님이 자꾸 초를 치려고 한다면서 술 먹고 짜증도 엄청 냈고요. 누군지 몰라도 불쌍한 그 남자가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네요. 심부름센터 직원의 폭로를 모두 들으니 정말 제 머리 위에만 폭우가 내리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다고 자부했건만 저런 여자의 가식에 속아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죠. 그 여자뿐 아니라 그 집안은 전부 상종 못할 사기꾼 집안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곧장 기겁을 해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단 1시간이라도 그 여자와 예비 부부라는 이름으로 엮여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그 여잔 허겁지겁 저를 붙잡더군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광규 씨? 파혼이라니. 요 며칠 연락 잘 안 된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왜,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광규 씨한테 돈 다 내라고 해서 그래? 내가 우리 엄마 단단히 주의 줄게. 미안해. 엄만 그냥 사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잖아. 넌 맨날 너희 엄마한테 주의를 준다는데 매번 넌 그렇게 네 엄마를 방패 삼고 살았구나. 그래서 사치 비용에 들어가는 많은 돈도 네 부모 앞으로 빚을 남기고 넌 깨끗한 척한 거잖아. 안 그래? 어, 어? 사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침 떼지 마. 나 다 알았으니까. 너 혼인신고 안 하고 1번 다녀왔다며? 그 뒤로도 3번이나 파혼했으면서 나한텐 남자를 안 만났다고 거짓말했더라? 나한테 서류란 서류는 다 떼다 주면서 아주 당당한 척하면서 말이야. 게다가 너희 엄만 술 못 마신다더니 거의 알코올 중독처럼 매일 술을 마셨던 사람이라며? 식당도 크게 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테이블 3개짜리 작은 순대국밥집을 했다며? 그것도 사람들 돈 하도 떼어먹고 다니고 영업 방해로 신고당할 정도로 술 먹고 진상까지 피우고 다니다가 쫓겨나기까지 했다던데. 집도 그 비싼 아파트에서 사치스럽게 월세로 살고 어떻게 하나라도 거짓말이 아닌 부분이 없어? 제가 줄줄이 자신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폭로하자 그 여자의 얼굴엔 핏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던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확실히 다시 한번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나 너랑 만난 게 엄청난 우연이고 인연인 줄 알았어. 근데 너 커피 입에 잘 대지도 않았으면서 내 뒷조사를 해서 일부러 접근한 거라며? 그러려고 돈도 몇백이나 썼다며? 나 이미 뒷조사 다 해봤어. 네가 비다고 허영만 잔뜩 있는 네 부모 노후 혼자 책임지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돈 많은 남자 꼬시려고 작정하고 접근하는 꽃뱀 같은 여자였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됐다고. 이제 내가 파혼하려는 이유에 대해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다행히 아직 돈 써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깔끔하게 갈라서자. 마음 같아선 사기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피해본 금액이 없는 게 아주 통탄스러울 뿐이야. 알아들었으면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광규 씨,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내 과거에 대해 숨긴 건 잘못했어. 근데 그건 과거일 뿐이잖아. 그래, 처음 시작은 내가 작정하고 접근한 거 맞아. 근데 나도 워낙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랬던 거지. 나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게다가 나 지금은 광규 씨에 대한 마음 전부 진심이야. 네가 지금 진심이든 뭐든 난 알 바 아니야. 중요한 건 너랑 너희 부모가 나한테 작정하고 빨대 꼽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지. 모든 것을 거짓말로 점철하고서 난 그런 너랑 네 부모랑 절대로 가족이 될 생각 없어. 그러지 말고 강규 씨,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버릴게. 내가 전에 이혼하고 파혼했던 것들 전부 다 우리 엄마 때문이거든. 나도 더 이상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기 싫어. 나 우리 집이랑 인연 끊을게. 그러면 되지? 어? 광규 씨 나 진짜 많이 좋아하잖아. 아니,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난 너한테 한 토레 정도 남아있지 않았어. 그리고 과거일 뿐이라고?
그래, 말 잘했네. 너도 이제 내 과거가 될 거야.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 넌 내 인생의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거야. 나 이미 직장에서 갑질도 서슴지 않는 네 실체까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더는 참한 척, 착한 척, 가식 떨지 말고 사라져. 저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고 들던 그 여자를 거세게 뿌리친 채 뒤를 돌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를 따라오려던 그 여잔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구두가 걸린 건지 철푸덕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뒤를 잠시 흘끔 봤던 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러자 그 여잔 뒤에서 엉엉 울며 구두를 바닥에 내던지곤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이 구두가 얼마짜린데 이 개자식아. 너 때문에 100만 원도 넘는 구두 망가졌잖아. 이거라도 보상하고 가. 나 버리고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이 호랑 말코야. 가다가 똥물에나 빠져버려라. 재수없게 어디 말벌에나 쏘여버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듣던 말던 그런 폐악질을 해대는 게 그 여자의 진정한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기간이 많이 남았었기에 저는 결혼식장을 계약금을 날리지 않고 취소할 수 있었어요. 이후 속상해하시던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잘 설명드리고 난 뒤 저는 그렇게 끔찍한 파혼을 마무리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광규 씨, 나 광규실 도저히 못 있겠어. 회사에 나가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냥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어? 나 한 번만 좀 받아줘. 그 여잔 회사 출근도 안 했는지 처량한 몰골로 제 사무소에 찾아왔더군요. 미팅을 하던 손님이 있던 터라 좋게 타일러서 내보내려고 해도 그 여잔 제 책상 다리 붙잡고 계속 찐득이처럼 달라붙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을 불러서 그 여자를 쫓아내야 했죠. 그러자 그날 오후 예비 장모였던 아줌마가 제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전화해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네, 그렇게 속물 같은 사람이었나? 아, 그래. 우리 딸 이혼도 하고 파혼도 좀 했네. 나랑 우리 영감은 빚뿐이면서도 돈 좀 밝히는 주책들이야. 근데 그게 뭐? 자네가 진짜 좋아한 건 우리 딸 내면이 아니었나? 우리 딸을 속물이라고 내쫓기 전에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계산적인 자네 스스로를 돌아보게. 자네도 우리가 돈 없고 가난해서 지금 파혼한 거 아닌가? 좋아할 진정한 내면조차 없는 사람인데 제가 빈 껍데기를 왜 좋아해야 합니까? 게다가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않고 남에게만 빌붙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왜 결혼까지 해서 보살펴야 되죠? 참 염치도 없고 뻔뻔도 하시네요.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돈이 아니라 진실이 가난한 아줌마네 집안에 정이 떨어진 겁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로 지은 집도 아니고 거짓으로 지어진 그쪽 집안에 저는 괜히 발들여서 인생 망칠 생각 추워도 없네요. 제발 부탁인데요. 앞으로 엄한 남의 집 자식 등골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새 식구끼리만 오순도순 뭉쳐서 빚더미 앉든 말든 사이좋게 사세요. 이 번호도 누구 번호인지 모르겠지만 차단합니다. 저는 그 집 식구들 모두의 번호를 차단한 뒤 그 뒤로 한동안 모르는 번호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다행히 업무용 휴대폰 한 대가 따로 있어 일에 지장은 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지겨운 인연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쯤 저는 그 거머리들을 또 마주해야 했습니다. 야, 이 똥물에 튀겨 먹을 놈아. 나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엄마, 여기야, 여기. 차, 세무사 사무소라는데도 뭐 별 볼 일 없구만. 사무실도 코딱지만한 게. 야, 주광규. 너 얼굴 좋아 보인다. 동네 사람들, 여기 이놈이 말이죠? 결혼을 코앞에 앞둔 자기 애비 신불 하루 만에 내팽개쳐버린 파렴치 아닙니다. 이런 놈이 여러분의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하긴 하겠어요? 뒤에서 몇 푼 안 떼먹으면 그걸로 다행이지. 에이, 쥐며느리 똥오줌 같은 놈. 말미잘 각질 같은 못된 놈. 두 모녀는 또 대낮부터 술이 만취해선 제 사무소를 찾아왔던 거예요. 듣던 대로
그 아줌마는 엄청난 술 진상이었는데 처음 보는 만취한 그 딸 또한 지지 않는 개 진상이더군요. 졸지에 쥐며느리 똥오줌, 본 적도 없는 말미잘 각질이 되어버린 전 한숨을 쉬며 또다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그땐 사무소에 아무런 고객도 없어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죠. 야, 너 우리 무시하냐? 왜 사람이 와서 떠드는데 한마디 대꾸도 안 해? 이봐요, 경찰 양반. 저거 모욕죄 아닙니까? 네, 그냥 저기 사장님께선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고요. 모욕죄 아니고 두 분이 지금 영업 방해죄를 저지르고 계시네요. 서로 같이 가시죠. 저는 술 취한 인간들과 무슨 말을 하나 싶어 그들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두면 앞으로 제 인생에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저는 그들을 영업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렸어요. 고소장을 받은 후에야 제 전 예비 아내는 차단당한 자신의 번호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해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싫어. 여기서 내가 봐주면 너랑 네 엄만 다른 데 가서도 또 이런 진상을 부릴 거 아니야. 이렇게 법의 처벌을 받아봐야 정신 차리고 두 번 다시 못 그러지. 나 건드리면 이렇게 안 참는 사람이니까 진짜로 너나 너희 가족이나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도 걸지 말고. 저는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았고 결국 두 모녀는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론 정말로 저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파혼 후 2년이 지난 지금껏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이후 저는 제게 모든 진실을 알려줬던 시장 아주머니 두 분을 찾아가 소정의 사례도 하며 끔찍했던 파혼 소동을 정말로 마무리 짓게 됐죠. 그 뒤 아파트 월세집에서 이사를 갔는지 어쨌는지 예비 아내였던 그 여자와 식구들 모두 사무소 근처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인간들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진 않아요. 언젠간 형편에 안 맞는 소비를 못 이기고 빚더미에 깔아 뭉개지거나 남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입히다가 무서운 법의 형벌을 받고 세상 사람 모두에게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그런 시궁창 같은 집안에 함께 끌려갈 뻔했다고 생각하니 가끔은 지금까지도 식은땀이 나곤 해요. 그때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전 앞으로도 한동안은 결혼 생각은 없이 전처럼 일에만 집중하고 사람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것 같네요. 물론 주위에 저처럼 사기 결혼을 당했던 사람들은 소수일 뿐 평범하게 만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당연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 요즘엔 부러운 마음도 밀려오곤 해요. 왜 나에겐 저런 평범한 행복이 아닌 사기꾼이 접근해 왔을까 싶어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직접 겪은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법이라는 걸 깨닫고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드리고자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도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사기꾼들을 거르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 모두 매사에 신중을 거듭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이런 일로 인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줄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쳐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